예, 안녕하세요. 예, 이수길입니다. 예, 벚꽃이 이제 피고 봄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다음 주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휴강을 한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놨고,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애트리에서 이제 조일현 인공지능 컴퓨팅 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조일현 소장님께서는 그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트리에 계속 일을 하셨는데, 네, 애트리 안에서 또 창업도 하셔가지고 스프레드 텔레콤 INC 또 창업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조일현 소장님께서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일현입니다. 제 이름 뒤에 이름이 말 그대로 일현이거든요. 역사책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동향 이런 제목으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준비했던 자료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일 2개 드린 것 중에 네. 혹시 애트리를 아시는 분? 교수님 뭐 아실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제 애트리 올해 49주년 됐고요. 대한민국 ICT, 전자, 통신 이쪽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최대 규모의 정부 출연 연구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일 동영상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76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ICT 분야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반도체, 그 위에 올라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OS, 그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 컴퓨터, 서버를 묶어서 만드는 클러스터 시스템, 그걸 더 세게 묶어서 만드는 슈퍼컴까지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이동통신 CDMA 애트리가 개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 학부 3학년, 4학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 여름과 겨울에 학위 인턴을 저희 모집을 합니다. 2달 동안 저희 애트리에 와서 인턴을 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시고요. 급여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번 학예 인턴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쯤 공고가 뜰 거예요. 지원 한번 해보시고 혹시 오시게 되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인생 상담도 해드리고 원하시면 소주 한 잔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데는 2번째 초성능 컴퓨팅 실현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본부가 4개가 있는데 반도체 하는 쪽 하나 있고요. 슈퍼컴 하는 쪽 하나 있고 양자 기술 하는 쪽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하고 요즘에 뜨고 있는 그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연구소가 비슷비슷한 게 저희 5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인공지능만 연구하는 연구소도 하나 있고요. 이런 건 넘어가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연구소 5개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현재 저희는 연구원이 2,000명이고요. 행정원까지 포함해서 2,300명 정도. 저희가 한 해 쓰는 연구비가 6천억에서 한 7천억 사이. 한 해 연구비가 그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냥 숫자로 보는 저희 이제 자랑거리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DX,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화를 할 때 전화기를 들면 중간에서 교환수가 전화 연결을 해줍니다. 다 수동으로 했던 거죠, 사람이.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화 처리를 되게 교환기를 만든 것도
저희 에트리가 최초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MA 최초로 상용화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것도 에트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그 당시는 이제 금성이었죠. LG의 전신, 삼성, 금성, 현대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만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학예 인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멘토가 되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자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CO라고도 얘기하고요. CES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입니다. CE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집안에서 쓰는 가전기기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CE쇼에 자율차도 나오고요. 로봇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기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기기를 만드는 연구 집단, 그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CE쇼예요. 그래서 그 CE쇼 25년 트렌드를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CE쇼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 10가지 트렌드가 손에 잡히더라. 이렇게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 중에 모르는 거 있나요? ESG? 저건 뭐 친환경 경영, 뭐 탄소 배출 감소. 우리 ICT도 그런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 자, 요거를 한 번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 AI 에브리웨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AI가 특정 기술이 아니고 AI를 위한 AI가 아니고 모든 제품에 모든 디지털 기기에 AI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기공학과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특별히 거기서 무슨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 이미 깔려있는 전기, 유틸리티 이런 것처럼 이제는 AI가 우리 생활 속에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의 대부분의 기능이 AI 기반의 서비스들일 겁니다. 좀 뭐 통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챗 GPT 쓰는 것도 그렇고 요즘 챗 GPT 화두가 되고 있는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이거 다 AI잖아요. 예전에 그거 지브리풍으로 사람이 하나 그리려면 어이구 뭐 하루에 한 장이나 그릴까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순간 해주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고 있고 그 확산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세계 최고의 가전 전시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놈의 인공지능이 뭐길래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아마 수업 시간에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보셨겠지만 제 나름 저희 연구소에서 보는 AI 트렌드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AI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느 날 그냥 툭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에 저기 써놨죠? 신경망 이론,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초가 뭐냐면 사람 뇌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뭘 했느냐? 저거를 잘 우리가 모방하면 사람처럼 이렇게 지능화된 무슨 머신, 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뜨다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사람은커녕 뭐 고양이 지능 뭐 이런 것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AI 윈터 이런 표현들 씁니다. 뭐 양자 윈터. 그 윈터라는 표현이 겨울 되면은 춥고 배고프잖아요. 영구 침체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I 윈터가 한번 왔다가 그 뒤에 엑스퍼트 시스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엑스퍼트 시스템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판단 과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엑스퍼트 시스템을 넣는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두 대가 뭐 왼쪽에서 부르면 그쪽을 먼저 갈지 뭐 몇 층까지 갈지 평상시에 4층에 사람이 많았으니까 4층에서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식견을 모방하는 그게 또 한때 떴었어요. 그래서 막 뜨다가 그것도 뭐 시시컬렁 그래서 또 이제 침체가 됐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머신러닝이 뭐냐면은 저 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정말로 저 뉴럴 네트워크를 코드로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상에다가.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때 지나면서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챗 GPT가 세상을 왈칵 바꿔놨죠. 요즘은 다 챗 GPT 뭐 과제도 그걸로 하고 심지어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연구소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프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들도 대부분 챗 GPT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 프로그램을 짜달라가 아니고 일부 특정 블록에 대해서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좋은 거를 가져다 써도 되니까 그걸 오픈 소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챗 GPT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딥러닝, 뭐 요즘엔 생성형 AI, 뭐 범용 AI 이런 일들로 온 세상이 AI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수학으로 막 접근하다가 계속 이론으로 연구하다가 막 왔어요. 막 오다가 그 이론 연구는 이론 연구대로 가고 우리 컴퓨터쟁이들이 반도체쟁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실제 컴퓨터에다가 이 이론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97년도인데 체스 대결을 합니다. 딥블루라는 거는 IBM의 머신 이름이에요. 저기에 체스 알고리즘을 체스를 제일 잘 두는 사람 몇 명 거를 이제 모방을 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컴퓨터가 체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 최고 그 당시 챔피언이 소련 사람인가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로부터 또 몇 년 후 2011년 저거 왓슨이라는 퀴즈 대결 세 번째 저것도 IBM 겁니다. IBM 왓슨 저 퀴즈 대결이 뭐냐면 미국의 방송 중에 그 제퍼디 퀴즈라고 우리 장학 퀴즈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일상적인 것들을 막 묻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람하고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 퀴즈 대결에 장학 퀴즈로 하면 뭐 기장원 뭐 이쯤 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했는데 역시 IBM 왓슨이 이겼습니다. 자, 저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특이점, 아주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알렉스넷은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학부 지금 3학년이면 몇 년생입니까? 자기 생년을 모르시나? 2010년? 아니다. 2005년생쯤 되나요? 에? 2001년? 네, 2002년. 그러면 저거 아시겠네. 2016년이니까. 알파고. 저 구글에서 만든 거죠. 알파고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인간이 두는 바둑을 컴퓨터가 둘 수 있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프로 바둑 기사인 이창호 구단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바둑 대결을 했는데 3대 0으로 알파고가 이기다가 4국제인가 5국제에서 이창호 프로가 한 판 딱 이겼어요. 딱 한 판.
저것도 이제 특이점이 한 번 온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저러고 나서 구글에서는 그 알파고 이제 개발자들이 야, 이 사람을 이긴다는 게 울랄라 좀 그러네. 그러고선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국을 안 하고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컴퓨터끼리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두 개 만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잘 두는 인공지능이 비슷한 놈하고 바둑을 둬서 이기고 하면 인공지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죠. 사람이 학습을 안 시켜도. 그런 세상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미지를 잘 인식하는 고양이 사진을 수만 장을 보여주고 나면 고양이를 구분한다.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한다. 요 정도예요. 또는 특정 언어를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한국말은 잘 알아듣네. 자, 그런 AI한테 영어를 계속 들려주면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 AI는 한 가지 일만 잘했어요. 이미지 인식을 잘하면 이미지 인식만 잘하는 놈이고 만약에 또 다른 뭐 소리를 잘 알아듣는 놈을 하려면 그 지능을 계속 키워야만 그 기능을 잘하는. 그럼 동시에 두 가지 일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일반 지능에 가까운 챗 GPT가 나온 거예요. 세상이 이제 약간 뒤집어진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했지? 막 이런. 한번 이제 그런 챗 GPT가 사용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LLM이라고 다 들어보실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저게 왜 랭귀지 모델이냐? 통번역, 뭐 리딩 컴프리hen션, 이런 쪽으로만 특화돼서 학습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게 서비스로도 뭔가 있어 보이고 그냥 바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거에 집중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 LLM이 말 그대로 제대로 동작하려면 앞에 대규모가 붙었잖아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거의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까 알파고 나왔을 때 그 큰 변혁점이 뭐였냐면 그 전에도 알파고에서 쓰였던 비슷한 알고리즘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로 돌리면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렇게 돌려야만 결과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구글이 알파고를 돌리는데 1024개 노드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서 이젠 속도도 그럴싸하게 나오네? 그것도 또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결과를, 일반적인 지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써먹으려면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으로는 비용입니다. 그 왼쪽은 뭐냐면은 우리 신경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트워크니까 이렇게 노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노드들이 아주 좋은 값을 가졌을 때 그게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파라메타 개수예요. 왼쪽이. 그래서 지금 보면 챗 GPT가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거. 저것도 LLM 기반이거든요. 저 정도 데이터 파라메타가 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00개의 노드, 2000개의 노드 이제 이런 거 갖고도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MS나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데에서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는 양을 보면 10만 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 정도의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삼성도 하기 힘들고 구글, 다음 카카오, 네이버 한국 기업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 규모의 경제에 뛰어들기가. 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뭐 MS의 코파일럿,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오픈 AI의 챗 GPT,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얘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예전에는 휴머노이드는 그냥 힘만 세고 일만 잘했어도 되는데 이제 안 그래요. 요즘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AI의 총화는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다. 로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 지능이 정말로 인공지능의 궁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1024노드, GPU 10만 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똘똘하면 똘똘할수록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추론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어마무시해집니다. 감당기 어려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위에 이제 뭐 챗 GPT에서부터 저런 서비스가 뭐 내 휴대폰에서도 돌고 뭐 아주 간편하게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 저 뒷단에 정말 그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무시한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CPU, GPU, 뭐 TPU 그걸 잘 돌려주는 운영체제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잘 돌려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있어야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저런 컴퓨팅 파워가 없이는 인공지능 학습도 못하고 서비스도 못하고 그거를 회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익숙하죠? 딥시크, 오픈 AI, 메타,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등 요거는 테슬라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 또는 공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이면에 뭐가 있느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회사가 사실은 더 많고 더 커요. 실제로 보면 여기 대한민국도 있을 거리 어디 잘 찾아보면 삼성도 있고 리벨리온이라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얼마 전에 여기 메타도 있고 한데 퓨리오사 AI라는 MPU 지능형 반도체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메타로부터 1조 2천억의 인수 제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저 회사에 계신 대표님께서 1조 2천억 탐은 납니다만 우리 자체 기술로 가겠습니다. 거부했어요. 이 이후 끝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메타, 구글 그 이상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퓨리오사 또는 리벨리온 뭐 이런 데서 하나 빵 터지거나 여기 계신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스타트업을 해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제 후배들이 누군가가 더 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 중에 엔비디아를 제일 크게 그려놓고 엔비디아에 제가 왕관을 씌워놨습니다. 엔비디아 없는 인공지능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임 PC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전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최근에 잘 나갔겠지? 아니요. 엔비디아 20몇 년 됐을 겁니다. 젠슨 왕이 처음 스타트업 열어서 처음 할 때는 무슨 니네가 인텔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근데 한 우물만 판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엔비디아 쿠다.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를 잘해주는 전용 칩을 만들고 칩만 만들었다면 아마 지금의 엔비디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쿠다라는 정말 훌륭한 개발 도구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그걸 20년 동안 같이 키워왔어요. 지금 심하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쿠다를 만약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한테 쿠다를 뺏으면 다 뛰어내려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손에 익은 거예요. 심지어는 업계 소문에는 구글은 자기네 가속기가 있어요. TPU라고. 자기네 개발 환경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구글 엔지니어들도 쿠다를 쓴답니다. 라고 실리콘 업계에서 농담식으로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요게 젠슨 왕입니다. 요게 아니죠. 요분이 젠슨 왕이고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 젠슨 왕은 최근에 젠슨 왕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쪽에 엔비디아 GPU를 얘기를 했는데, 젠슨왕이 올 CECO에서 새로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거의 반대쪽, 그러니까 로봇, 자율차, 이런 조금 작은 디바이스,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는 막강한 칩과 개발 도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얘기한 게 이제 토르라는 칩을 발표를 하고요. 그거를 쿠다처럼 잘 돌게 해주는 피지컬 AI라는 AI 모델까지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또 한 번 지축을 흔들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 자율차 이런 쪽에는 다 이걸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르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모델 코스모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인수거절 저기 나왔네요. 정부에서도 여기 보이죠? 권한대행이시지만 연내 GPU 만장 확보해서 대한민국 연구 집단들이 자유롭게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겠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의 박수를 보여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한번 제가 얘기했죠. 알파고, 뭐 GPT 지금은 4고 GPT-2, 3 이렇게 갔고요. 라마도 뭐 이렇게 갔습니다. 변곡점이 보이죠? 그냥 쭉 발전한 게 아니고 아마 쭉 갔으면 지금 요 선상으로 가면은 GPT-4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그 정도 획기적인 인공지능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 알파고 지나면서 저 어둠에쯤에서 요게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정확하게 뭐냐면 GPT-4, LLM, 라마3 그거의 맨 밑에까지 이제 소스 코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계속 분석해서 내려가면 맨 밑바닥에서 실제 하드웨어 칩에서 도는 알고리즘, 극단적으로는 어떤 펑션, 그거를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이런 거 뒤지다 보면 AI 4대 천왕, 뭐 3대 천왕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랜스포머 다 수학입니다. 알고리즘이니까. 저 트랜스포머가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의 밑바닥, AI 알고리즘의 밑바닥은 트랜스포머다라고 생각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맨 위에 회색 선이 인간 수준입니다. 뭐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똘똘한 인간이라 해도 좋고, 자,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 소프트웨어. 핸드라이팅 리코그니션. 우리 요새 지금 다 패드에다가 쓰면은 글씨 다 인식하죠. 옛날엔 글씨 인식 못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숫자도 인식 못했어요. 초창기 연구 때는. 근데 지금은 막 흘림체로 써도 대부분 말 안 먹고, 요것도 다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 필기 인식이 사람 수준,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오는데 한 20년, 뭐 한 30년 이렇게 걸렸어요. 자, 요새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내비를 켜도 그렇고 음성으로 명령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말하면 아유 안 쓰는 게 낫지 승질 나가지고. 근데 이것도 한 20년 걸렸습니다. 자, 이미지 리코그니션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개와 고양이 구분 못합니다 컴퓨터. 근데 요새는 하죠. 자, 이미지 인식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개발하면 사람 능력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저기서부터 리딩 컴프리hension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해버려요. 몇 년 만에 인간을 능가하네? 랭귀지 언더스탠딩도 그렇고
자, 아까 얘기한 코드 제너레이션. 프로그램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니까. 트랜스포머. 세상을 바꾼 겁니다, 저게. 지금 이 세상을 있게 한 게 트랜스포머다. GPT 영역을 한번 볼게요. GPT 초기 모델은 뭐 보통 우리 삽질한다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삽을 그려놓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포크레인으로 표현하면 요 정도 삽질을 하는 게 GPT-2예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많이 넓죠. 그러니까 옅은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깊이는 좀 부족하지만 GPT-3는 그거를 좀 전문 지식을 더 밑으로 내렸어요. GPT-4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 정도의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은 양질의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 좀 더 빠른 컴퓨터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올 수 있었던 거는 GPU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GPU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제 타이틀 자체가 인공지능 컴퓨팅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부터 학습, 추론까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고요. 제 연구 파트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잘 나가는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어떤 컴퓨터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 아직은 먼 길이지만 양자 컴퓨터 이런 거를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대부분은 뭐 휴렛패커드거나 IBM이거나 대한민국도 30년 전에는 서버를 만들어서 우리도 세계에 장사를 해보겠다. 삼성에서도 시도를 했고요. 뭐 대기업들은 다 했었어요. 근데 인텔의 CPU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은 국내 대기업은 다 접었고요. 중소 중견기업 몇 개가 남아있는 정도. 근데 그래도 컴퓨터 연구는 해야 된다. 왜? 그게 ICT 이쪽 컴퓨팅 연구의 베이직이니까. 그 연구를 해야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요. 반도체도 특화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고요. 반도체 칩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잘 돌려주는 소프트웨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칩 잘 만들고 그러면은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소프트웨어 짜주세요. 이거 국부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최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내는 비싼 세금을 정부 출연 연구소에 투입을 해서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전자공학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저 퇴직하기 전에 오시면 제가 반겨드릴게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엔비디아 세상이라고 그랬죠? GPU의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돌려보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한 30-40%. 나머지는 우리 전문용어로 쓰면 아이들 타임이에요. 그 시간까지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하다 보면은 100% 일 시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이 엄청 많이 나고요. 왜?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 반도체예요. 근데 이놈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돌리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거야. 근데 왜 아직도 쓰느냐? 이거를 능가하는 가속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NPU, 뉴로모픽 이런 대항마의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저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돌리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시스템까지 만들고 이런 일을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엔비디아 천국이다. 아마 전 세계 가속기에 한 95%?
심하게는 거의 100%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PC 뭐 이렇게 보통 깡통 하나죠.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그래서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1000개, 2000개, 10,000개 이렇게 묶여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PC 2대 또는 뭐 서버 2대를 그냥 연결만 한다고 얘가 돌아갈까요? 절대 아니죠. 연결할 때마다 생기는 특별한 기술들을 또 개발해야 되고 연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또 연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뭐 집적 연결, 뭐 별 모양 연결, 뭐 등등등 그런 연구들이 인공지능 컴퓨팅 시스템 만드는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칩이 하나면 쉽잖아요. 얘만 잘 돌리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2개, 3개야. 그럼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병렬 처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세 놈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잘 일시키는 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병렬 처리 알고리즘, 병렬 처리 소프트웨어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쪽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중간에 있는 OS, 뭐 컴파일러 그 위에 또 요즘은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이쁘기도 해야 되고 편하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연구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일이 많습니다 좀. 그래서 판교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일이 많으면 연봉도 많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연봉을 많이 주는 데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젊어서는 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40 정도 넘어가면 코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요쯤에서 거의 천재들도 나오는 거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 업적입니다.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꽃 같은 나이고요. 요때 뭔가를 집중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GPU 또는 NPU 뭐 이런 위에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 모레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만간 아마 큰일을 하나 터뜨릴 것 같긴 한데 저도 저 회사 사람은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저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일할 때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드웨어 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는 컴공을 했고요. OS만 30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매니저니까 직접 개발은 안 하는데 OS 옛날 유닉스부터 뭐 리눅스까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드웨어쟁이들한테 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냐면 니들이 코딩을 해야 제일 좋은 코드가 나온다. 하드웨어를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야 그게 최고다. 왜? 컴공 소프트웨어 한 사람은 하드웨어를 공부해도 한계가 뚜렷해요. 매뉴얼 보고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하드웨어쟁이가 코드를 배워서 하면 그냥 짜면 돼요. 뭐처럼 짜느냐? 그냥 내가 이해한 머릿속에 있는 흐름을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쟁이가 하드웨어 코딩을 하려면 매뉴얼 뒤지고 뭐 뒤지고 시간도 효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전자공학 하드웨어 쪽이면 코딩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파이썬 이런 거 말고 C를 하세요. C. 학원을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졸업하시기 전에 C는 마스터하고 나가세요. C 마스터하고 나면 뭐 파이썬 뭐 이거는 그냥 껌이야 껌. C 하세요. 욕 C가 아니고 C 랭귀지. C 랭귀지의 전신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막 학점 더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 권한이 없어서 B입니다. B 랭귀지가 실제 있었어요. 옛날 유닉스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잘 체계적으로 만든 게 C랭귀지. 아까 얘기한 GPU의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챗 GPT 하루 서비스 하는데 쓰이는 전기가 500메가와트 per hour이에요. 그거를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대전광역시 저건 가정에 쓰는 공장 이런 거 다 빼고 가정에서 쓰는 이틀치 전기량을 챗 GPT가 서비스 하는데 하루에 먹어치웁니다. 자, 저게 챗 GPT만 저렇게 서비스하고 있나요? 이래서 이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엔비디아 GPT 체제로 가면 북극 다 녹아내릴 거고요.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짜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구글, 테슬라, 국내에는 SKT 사피언, 퓨리오사, 리벨리온, 디벡스 지금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여기서 누구 하나가 대박 나면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조만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칩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1등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다?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C 하십시오.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양자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하셨으니까 게이트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지금 양자 월드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게이트 프로그램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큐빗이라는 걸 생성을 하고 그거를 얽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얽히게 만든다는 거는 프로그램 가능하게 연산 가능하게 만들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왜? 양자라는 게 너무 그 불안정한 상태라요.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그거를 인간계가 아직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신의 영역 조금 더 필요하다. 젠슨 왕도 올 CECO에서 그 한마디 던졌죠. 양자 실용화되려면 2-30년 걸린다 그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양자 기업 관련 주가가 막 빡!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 제가 틀렸습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도 양자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양자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어떻게? 자기네 잘하는 GPU, 그래픽 가속기처럼 양자를 가속기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실용화가 저 뒤에 있다?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그림입니다. 작년에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GPU 때 그 전에 돌아가면 CPU 때 못 따라갔던 거 GPU 때 못 따라갔던 거 MPU 인공지능 반도체 때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범국가 차원에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어디까지 갈래? 글로벌 3대 국가 도약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전략,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은 말 그대로 AI 반도체니까 반도체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 그 위에 돌아가는 인공지능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현 인공지능의 그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AGI. 지금 AGI는 6년에 1조 예산 기획안이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6년에 1조 예산으로 AGI 개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게 이게 있습니다. 저게 있고 또 하나가 투자 금융 지원. 저 두 개 있죠? 여러분들
꿈을 키우라는 겁니다. 창업하십시오. 물론 삼성, SKT, 뭐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재밌게 즐겁게 일할 수도 있지만 그 연봉 얼마예요? 우리 뭐 자본주의 체제니까 연봉 뭐 한 1억, 아주 코어 개발자면 한 1억 줄 거예요. 처음에 신입 비슷하게 가도. 실리콘밸리 지금 가면 그거의 2배에서 3배쯤 줍니다. 지금 카이스트 졸업해가지고 코딩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 한번 찍고 구글 메타 가면 한 30만 불 가까이 받아요. 연봉. 근데 미국은 한 50%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놈이야. 자, 여러분들 인생이 연봉 3억짜리입니까? 창업을 해서 아까 퓨리오사 얘기했죠? M&A만 해도 1조가 오갑니다. 여러분들 인생 타이틀이 1조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창업 세계 그 경쟁, 그 정글은 학벌도 필요 없고 뭐 얼굴 생김새도 필요 없고 키 안 봐요. 오로지 능력이에요. 오로지 결과고. 창업하십시오. 젊어서 창업했다가 물 말아먹고 무너져? 또 할 일 많아요. 또 해도 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한민국 창업의 천국일 수 있어요. 온갖 지원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한번 시도해서 안 됐어? 또 바꿔서 다른 거 해도 돼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십시오. 당신들 인생을 1억짜리 선 긋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이 따라오게 하면 좋잖아요. 참고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할 때 제가 2000년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OS 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그때 휴대폰 이렇게 이제 막대기 또는 접는 막 시작할 때였는데 거기에 리눅스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야,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삼성 찾아가고 현대 찾아가고 LG 찾아갔는데 아직은 점점점. 그래서 뭐 투자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다시 이제 접고 애틀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 단말에 리눅스를 잘 정제해서 올린 게 안드로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화자찬이지만 좀 빨랐어요. 한 5년만 늦게 했어도 혹시 제가 구글에 있었을 수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이름 붙였죠? 아까는 이제 AI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고 자 반도체를 만들면 어디다 쓸 건데? 정부에서도 고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부가 나서서 한번 보여주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만들어보자. 이걸 IDC 센터에서 인공지능 학습,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거를 국가에서 만들게. 요것도 7천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부는 그래도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7천억짜리를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기획을 저거 1년 동안 밤샘을 한 반 정도 하고 뭐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획안을 만들어서 갔는데 막 심사를 하더니 3천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3천억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6년 동안 4천억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AI 반도체를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여기 매달려서 지금 열심히 연구도 하고요. 열심히 연구하면 이제
월급도 받고 연봉도 받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시는 거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이면에는 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거 약간 3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나지 않은 AI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AI 냄새만 맡아도 판교 가면 연봉 이만큼 받는다. 근데 우리는 AI 냄새는 맡지만 AI 직접 개발자는 아니라서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창업을 해도 이건 굉장히 희귀한 창업이기 때문에 M&A 하기도 좋고 수익 창출하기도 좋고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래서 하면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도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의 짝을 이루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허물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젊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는 극아이야. 창업 못하겠어. 그래도 하세요. 한번 해봐요. 성격 바꿀 수 있겠지 뭐. 1조 벌고 성격 바뀌면 더 좋잖아요. 시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학을 나온다라는 게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 퀀텀 점프를 위한 계단의 하나거든요. 좀 계단에 앉아 계시네.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수직 상승해도 좋잖아요. 모든 면에서. 물론 그 가치 기준이 돈이다 슬픈 현실일 수 있지만 돈 없이는 또 못 사는 거고 여러 가지 가치 척도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 할 거면 도전을 하시라. 시스템을 개발하시라. 단편을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잘했어야 돼.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저도 하고 많이들 하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업 정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능력이고 결과고. 도전하십시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좋은 강연해주신 조윤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챗GPT, 제미나이 같이 글로벌 LMN과 비교해서 국내 AI 모델이 갖춰야 되는 차별화된 전략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수준 높은 질문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두 단계로 답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LLM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LLM은 이제 그 모델의 일종의 고유명사고 그거의 실제 모델이 이제 라마 3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는 LLM 기반의 모델은 다 거의 대부분 라마 3 오픈 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만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스탠포드에서 전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다른 모델을 갖다 썼더라도 정말 우리만의 색깔을 잘 입혀서 우리만의 서비스를 잘하는 이런 거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대략 정의를 내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 발표에 대한민국이 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탠포드에서는 우리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영향력이 너무 적다. 모델을 만드는 데서 그쳐서는 이걸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만든 모델이 널리 쓰여야 그게 정말 새로운 모델이고 뭐 너희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회사들이 노력을 해서 두 번째 발표 때는 대한민국계 열 몇 개인가 들어갔어요. 네이버 것도 들어가고 LG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열 몇 개는 존재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바닥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마3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 때에서는 미안하지만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진짜 미안하고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플러스 수학 잘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 KAI라든지 뭐 그런 뭔가 우리만의 그 LLM 모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창업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이런 데서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창업을 하는 거랑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장님께서 기존에 창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할 때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기술 창업을 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자신 있어. 나가서 인정만 받으면 어디든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요. 내 기술이 뭐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진다면 내 기술이 한 70 정도 중요하다면 나머지 30은 뭐냐면 그게 쓰임새 있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자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포장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거를 같이 기획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기획을 좋아하는 그런 분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면 재밌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는 돈 많습니다. 정부에도 돈이 있고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돌이들이 또 약한 게 뭐냐면 그거 잘 못합니다. 누구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고 뭐 못하는데 아까 그 짝지, 요 세상 읽기하고 뭐 요걸 완성시켜주는 짝지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생태계를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NPU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사 AI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칩을 만들고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 대비 우리가 뭔가 특별점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왜냐면 엔비디아는 훨씬 더 기술력도 지금 축적된 게 많고 자본도 훨씬 더 많고 우리 생태계를 이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난감한 질문인데요. 엔비디아 사실은 이 이후 스텝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내부에서 기획회의 같은 거 할 때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현실적으로 컴퓨터의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현재 컴퓨터 구조에 제일 최적화된 가속기거든요. 근데 컴퓨터 구조를 바꾼다? 예를 들면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다 우리 거거든요. 거기에 가속기를 붙여도 우리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들지는 모르겠으나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그 길에 들어가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우리만의 컴퓨터,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갖는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 주신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